빗자루와 검은 고양이.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휘황찬란한 보름달이 떴을 때 자신의 마법 빗자루에 단짝인 검은 고양이를 태우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마녀가 바로 생각나실 텐데요. 깊은 산속에 홀로 살며 약초 채집을 하거나 의술을 베풀던 그 신비한 여성들을 그 당시 사람들의 상상만으로 탄생시킨 게 바로 마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인류사에 남겨진 오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마녀 사냥인데요. 오늘은 중세 유럽에 만연했던 그 마녀 사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했던 고대 로마 시절의 문명은 모두 다 리셋시키고 일부 문화 수준은 오히려 더 뒤로 퇴보할 정도로 혼돈과 파괴의 시절이었던 중세 유럽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바로 모든 것을 종교가 지배하던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오직 그 믿음만으로는 의학이나 위생, 과학의 발달을 이룰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중세 유럽인들은 지배계급인 교회의 권위 아래 숨을 죽이고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마침 독일에서 교회의 지시를 안 따르고 스스로 과학이나 철학을 자기 멋대로 진보시켜 나가려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이를 보다 못한 제213대 교황 인노첸시오 8세가 지고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런 대칙서를 발표하며 배경을 그리며 명분을 만들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티롤 지역의 재판관이었던 하인리히 크레머가 자신의 명성만으로는 권위가 모자랄 것으로 판단하고 독일 쾰른 대학교 학장 제이콥 슈프랭거를 공동 저자로 올려두고는 1486년 아직까지도 마녀 사냥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원제목 말레우스 말레피카눔,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라는 책을 저술하게 됨으로써 마녀 사냥의 진정한 서막을 열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속설이나 소문에 지나지 않았던 마녀들이 저주를 내리던 의식인 사바트나 마녀들의 연애인 발프루기스의 밤 등 마녀의 생활상을 아주 소상하게 적은 뒤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는 자는 신고하여 그 잔인한 이단 신문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신고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화재나 살인 현장, 즉 사건 사고의 현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초보적인 범죄 예방의 수준이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요. 그때는 신문이나 뉴스, 그런 정보 매개처가 아예 없었잖아요. 단지 호기심에 구경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애꿎은 여성들도 괜시리 피해를 입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두 번째, 홍수 직후에 모습을 드러내는 여성, 늦은 밤에 물가를 기웃거리는 여성. 이 시대에는 수리시설도 발전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상당히 물에 민감했던 시대인데요. 마녀가 저주를 내려서 홍수를 일으키거나 우물에 독을 타서 전염병을 유발한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심지어는 남성들 중에 갑자기 고자가 생겨나와도 이건 마녀의 소행이다, 저주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자연현상이나 모든 기괴한 일들을 마녀와 연결시켜 간주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마녀의 추종자 그리고 상대 남성. 당연히 마녀와 교류하는 자는 똑같이 악마의 제자로 몰렸고요. 이건 참 어이가 없는 경우인데요. 매력이 넘쳐서 인기가 많은 여성이 자신을 봐주지 않고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 극심한 질투에 몸을 떨던 일부 찌질한 남성들이 가지지 못할 바엔 부셔버리겠다, 이런 아주 유치한 생각하에 그 여성과 또한 연관되어 있는 남성들을 모조리 고자질하여 이단신문관에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고양이를 키우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녀하면 그 검은 고양이가 늘상 머릿속에 떠오르시잖아요.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도 마녀로 지목이 되었는데, 이것은 해당 동물들을 절대적인 주정관계로 성립되는 사형마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토끼나 흑염소 이런 동물들을 키우면 이유도 필요 없이 바로 체포를 당했는데, 이는 마녀들이 숭배하고 모시는 악마에게 바쳐질 제물로서 의심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번째, 동성애 혹은 이상성욕자.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세상이니 당연히 동성애는 금기시되던 금단의 사항이었죠. 이 시기에는 동성애, 마조이즘, 그리고 세디즘 등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특이한 성적 취향이 알려지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단 신문관에게 직행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취향까지도 억압당하고 오해를 받았던 세상이었습니다. 6번째, 직업이 없었던 사람, 즉 백수를 말합니다. 그 백수 역시 잔인하고도 무서운 마녀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녀 사냥이라고 하여 오직 그 당시 여성분들만 희생이 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시대에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백수가 있다면 지역사회의 노동력 확보에 차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히키코모리, 그 행보를 보이게 되면 이단 신문행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7번째, 가슴이 큰 여자 역시 이 마녀 사냥의 희생자로 몰렸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가슴이 큰 게 죄이고 마녀로 오해를 받았다니 정말 황당하시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럽 여성들 모두가 가슴이 큰 것도 아니었고 자기 가슴이 작은 것에 비해 누군가가 매력적인 여성 혹은 가슴이 큰 여성이 있으면 어디 한번 당해봐라,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질투심으로 마녀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 안 됐고 계몽이 안 된 사회였다곤 하지만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젖이 안 나오니 이것은 가슴이 큰 여성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터무니가 없는 거죠. 8번째, 따돌림.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왕따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잖아요. 하지만 중세사회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것은 이단으로 몰려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연락이 쉽게 되는 세상도 아니었고 혼자 몰래 무엇을 할지 모른다, 혼잣말을 내뱉어도 이교도의 주문을 중얼거린다는 판단하에 신고를 하고 역시나 이단 신문관에게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교회의 허가 없이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사람,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마녀로 몰렸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남을 치료해주는 건 그 도움을 주는 아주 고귀한 행동인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종교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서 교회만이 오직 민중을 구원해야 하는데 이 민간요법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니면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또한 다스리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반란의 조짐도 싹 틀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경험이 많고 조언을 해주시던 노인들도 역시 그 지혜 때문에 애꿎게 심판대로 끌려가는 경우도 많았고, 터무니없게도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신고당하는 시대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의외로 많은 수가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마녀로 몰렸던 원인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마녀가 맞다 아니다를 어떻게 신문하고 판단하였을까요? 그들만의 어처구니 없는 실상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녀로 지목되어 체포된 자는 우선 옷을 모두 벗기고 몸의 털을 모두 밀어버리는 것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마가 자신의 수하라는 징표로 남겨두었다는 반점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여러분들, 몸에 누구나 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은 다음에 이 날카로운 것으로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지 않으면 100% 2단계에서 바로 사형을 확정시키지만 오로지 즐기기 위한 그들만의 잔인한 신문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신문을 말씀드리자면 채찍이나 도리깨 등으로 때리거나 그 펜치 같은 걸로 손가락이나 유두를 잡아 비트는 등 그들에게는 간단한 맞배기로 고문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여기에 몸을 지지기 위해서 그 달군 인두를 추가하는데 버티면서 자신이 마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더 잔인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을 천장에 매달고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게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고문에 저항하고 버티다간 손가락이 자신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요.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신문이었기 때문에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경우 이것을 제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만 보셔도 바로 무슨 도구인지 느낌이 오시죠? 이 가슴은 악마의 가슴이다. 이런 식으로 끌려온 여성의 가슴을 뜯어버리는 데 사용됐던 고문 도구라고 합니다. 뭔가 단순해 보이는 삼각형 모양의 도구가 보이는데요. 이것은 유다의 받침대라고 명명이 된 삼각 목마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단순한 도구인데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고문을 행하던 도구였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신을 매달아 놓고 항문이나 아랫입을 모서리에 박은 뒤 극심한 고통을 주는 고문인데요. 주로 동성애 제목으로 끌려온 남성들에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시각적인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형벌이기에 보여주기용으로 많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라페라, 서양 배로 명명된 이 기구는요, 조금만 상상력이 있는 분이라면 바로 그 사용법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기본 제작 의도는 어디까지나 신의 뜻을 부정하는 이교도의 사악한 주문을 막기 위해 입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고문에 제한 역시 없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의 파괴. 두 번째, 동성애 남성의 항문 파괴. 세 번째, 여성의 질 파괴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고문 도구는요, 16세기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끌었던 그 펠리페 2세가 매우 좋아하였기에 이 도구를 널리 보급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칙령을 반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소한 고문 방법인데요. 일본의 이 고타츠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바로 쥐를 담아놓은 나무 상자라고 합니다. 아니, 왜 쥐를 나무 상자에 담아 놓았을까요, 여러분들? 이 고문 방법은 정말 엽기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요. 이 쥐를 담은 상자를 마녀 용의자의 배 위에 올려놓고 윗면에 숯불을 피워놓으면 그 뜨거움에 위기감을 느낀 쥐들이 부드러운 곳을 파고 들어가는 습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용의자의 생사를 찢으며 파고 들어가 내장을 이리저리 헤집어 놓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고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물고문은 비교적 가벼운 신문에 속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인들에겐 상상도 못할 고통이었겠죠. 강제로 9리터 정도의 물을 들이붓기 때문에 이 마녀 의심을 받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술술 불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 강철의 처녀라는 형벌도 있습니다. 뾰족한 송곳들이 박힌 철제 도구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 고통을 안기는 강철의 처녀라고 하고요. 날카로운 송곳들이 박힌 의자에 앉혀가지고 고통을 주는 형벌도 있었다고 하고요.
손이나 발을 넣고 위에 손잡이를 돌리면서 서서히 극심한 고통을 안기며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부셔나가게 되는 형벌 도구라고 합니다. 인간의 창의성은 대단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지만 이런 고문 도구를 만드는 데 쓰였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죠? 남성에게 강철로 만들어진 주물 도구를 강제로 착용시킨 뒤 그 부위를 서서히 짓무르고 썩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은 바로 정조대인데요. 일반 정조대가 아니라 여성의 중요한 부위에 그 날카로운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건 역시 여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던 도구였습니다. 그 밖에도 각자 지역에 따라서는 배에 약간의 상처를 낸 뒤 끈을 달아 장기들과 연결시킨 후 양쪽에서 돌려가며 장기들을 감아가는 고문 방법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유능함을 따지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그 고문에서 누적된 데미지가 있기에 이 당시 이단 신문가는 이 마녀 용의자의 체력과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얼마나 오래 살리며 고통을 줄 수 있는가가 그 고문관의 유능함을 판단하는 척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마녀 재판, 이단 신문에서 마녀로 인정된 자들은 온몸이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되어 겨우 살아남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그래도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재판 역시 좀 황당합니다. 보통 물에 의한 정화, 불에 의한 정화, 그리고 토막 내기 등이 주된 처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물에 의한 정화의 경우 손발을 포박한 뒤 강물에 던져놓고 10분 이상 지나도 떠오르지 않으면 무죄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호흡을 10분 이상 못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죠. 무죄로 인정은 되었겠지만 그 소중한 목숨은 잃게 되는 거죠. 불에 의한 정화는 이 마녀 사냥에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장 널리 행해진 화형인데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은 불에 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발끝에서 머리까지 불길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몇 시간에 걸쳐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다가 죽어갔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잔혹성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대부분의 이 화형은 나체로 행해졌고 인간의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 그러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매개체가 없어서 볼거리가 없었던 당시 중세 유럽 민중들에게는 이 타오르는 불길은 최고의 구경거리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너희는 신이 내려주신 그 섭리를 무시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그 시대의 평가하에 굶주린 개떼에게 던져지고 천천히 뜯어먹히는 걸 구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쥐나하는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사지 찍기, 톱으로 썰기, 장기를 나무에 매달기 등 그 대중들을 만족시키고 공포심을 더 안겨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종 처형법이 생겨나면서 유럽 전역마다 각자 고유의 처형 방법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마녀 사냥 열풍은 유럽의 변화를 몰고 온 그 르네상스 시대가 들어서기 전까지 지속되었고 성행되었지만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그 당시 이단 신문으로 이 마녀 사냥으로 2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면서 쌓여진 해부학 지식이 유럽 문화의 꽃을 피운 르네상스 시대의 기초 베이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대에 이르러서도 이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이렇게 잘 발달된 고문 도구는 아프리카로 넘어가게 돼서 부족한 분쟁 중에 처형 및 고문 도구로 아직까지도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세 유럽 시대에서 행해진 마녀 사냥과 그 고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마녀 사냥의 열풍은 당시 종교가 자신들의 권위에 심각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밑바탕에서 시작되었지만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 당시 유럽인들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이들을
질투나 시기심으로 마녀나 사탄의 제자로 몰아 죽이면서 이를 유흥거리로 즐겼다는 점에 있어서 오직 종교만을 탓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헛된 소문이나 자신만의 판단과 질투심, 누군가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며 지금도 마녀 사냥을 행하고 있진 않을까요? 빗자루와 검은 고양이.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휘황찬란한 보름달이 떴을 때 자신의 마법 빗자루에 단짝인 검은 고양이를 태우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마녀가 바로 생각나실 텐데요. 깊은 산 속에 홀로 살며 약초 채집을 하거나 의술을 베풀던 그 신비한 여성들을 그 당시 사람들의 상상만으로 탄생시킨 게 바로 마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인류사에 남겨진 오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마녀 사냥인데요. 오늘은 중세 유럽에 만연했던 그 마녀 사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했던 고대 로마 시절의 문명은 모두 다 리셋시키고 일부 문화 수준은 오히려 더 뒤로 퇴보할 정도로 혼돈과 파괴의 시절이었던 중세 유럽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바로 모든 것을 종교가 지배하던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오직 그 믿음만으로는 의학이나 위생, 과학의 발달을 이룰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중세 유럽인들은 지배계급인 교회의 권위 아래 숨을 죽이고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마침 독일에서 교회의 지시를 안 따르고 스스로 과학이나 철학을 자기 멋대로 진보시켜 나가려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이를 보다 못한 제213대 교황 임노첸시오 8세가 지고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런 대칙서를 발표하며 배경을 그리며 명분을 만들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티롤 지역의 재판관이었던 하인리히 크레머가 자신의 명성만으로는 권위가 모자랄 것으로 판단하고 독일 쾰른 대학교 학장 제이콥 슈프랭거를 공동 저자로 올려두고는 1486년 아직까지도 마녀 사냥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원제목 말레우스 말레피카눔,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라는 책을 저술하게 됨으로써 마녀 사냥의 진정한 서막을 열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속설이나 소문에 지나지 않았던 마녀들이 저주를 내리던 의식인 사바트나 마녀들의 연애인 발프루기스의 밤 등 마녀의 생활상을 아주 소상하게 적은 뒤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는 자는 신고하여 그 잔인한 이단 신문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신고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화재나 살인 현장, 즉 사건 사고의 현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초보적인 범죄 예방의 수준이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요. 그때는 신문이나 뉴스, 그런 정보 매개처가 아예 없었잖아요. 단지 호기심에 구경을 한 마녀 용의자의 배 위에 올려놓고 윗면에 숯불을 피워놓으면 그 뜨거움에 위기감을 느낀 쥐들이 부드러운 곳을 파고 들어가는 습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용의자의 생사를 찢으며 파고 들어가 내장을 이리저리 헤집어 놓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고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물고문은 비교적 가벼운 신문에 속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인들에겐 상상도 못할 고통이었겠죠. 강제로 9리터 정도의 물을 들이붓기 때문에 이 마녀 의심을 받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술술 불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 강철의 처녀라는 형벌도 있습니다. 뾰족한 송곳들이 박힌 철제 도구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 고통을 안기는 강철의 처녀라고 하고요. 날카로운 송곳들이 박힌 의자에 앉혀가지고 고통을 주는 형벌도 있었다고 하고요.
손이나 발을 넣고 위에 손잡이를 돌리면서 서서히 극심한 고통을 안기며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부셔나가게 되는 형벌 도구라고 합니다. 인간의 창의성은 대단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지만 이런 고문 도구를 만드는 데 쓰였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죠? 남성에게 강철로 만들어진 주물 도구를 강제로 착용시킨 뒤 그 부위를 서서히 짓무르고 썩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은 바로 정조대인데요. 일반 정조대가 아니라 여성의 중요한 부위에 그 날카로운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건 역시 여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던 도구였습니다. 그 밖에도 각자 지역에 따라서는 배에 약간의 상처를 낸 뒤 끈을 달아 장기들과 연결시킨 후 양쪽에서 돌려가며 장기들을 감아가는 고문 방법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유능함을 따지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그 고문에서 누적된 데미지가 있기에 이 당시 이단 신문가는 이 마녀 용의자의 체력과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얼마나 오래 살리며 고통을 줄 수 있는가가 그 고문관의 유능함을 판단하는 척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마녀 재판, 이단 신문에서 마녀로 인정된 자들은 온몸이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되어 겨우 살아남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그래도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재판 역시 좀 황당합니다. 보통 물에 의한 정화, 불에 의한 정화, 그리고 토막 내기 등이 주된 처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물에 의한 정화의 경우 손발을 포박한 뒤 강물에 던져놓고 10분 이상 지나도 떠오르지 않으면 무죄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호흡을 10분 이상 못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죠. 무죄로 인정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애꿎은 여성들도 괜시리 피해를 입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두 번째, 홍수 직후에 모습을 드러내는 여성, 늦은 밤에 물가를 기웃거리는 여성. 이 시대에는 수리시설도 발전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상당히 물에 민감했던 시대인데요. 마녀가 저주를 내려서 홍수를 일으키거나 우물에 독을 타서 전염병을 유발한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심지어는 남성들 중에 갑자기 고자가 생겨나와도 이건 마녀의 소행이다, 저주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자연현상이나 모든 기괴한 일들을 마녀와 연결시켜 간주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마녀의 추종자, 그리고 상대 남성. 당연히 마녀와 교류하는 자는 똑같이 악마의 제자로 몰렸고요. 이건 참 어이가 없는 경우인데요. 매력이 넘쳐서 인기가 많은 여성이 자신을 봐주지 않고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 극심한 질투에 몸을 떨던 일부 찌질한 남성들이 가지지 못할 바엔 부셔버리겠다, 이런 아주 유치한 생각하에 그 여성과 또한 연관되어 있는 남성들을 모조리 고자질하여 이단 신문관에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고양이를 키우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녀하면 그 검은 고양이가 늘상 머릿속에 떠오르시잖아요.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도 마녀로 지목이 되었는데, 이것은 해당 동물들을 절대적인 주정관계로 성립되는 사형마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토끼나 흑염소, 이런 동물들을 키우면 이유도 필요 없이 바로 체포를 당했는데, 이는 마녀들이 숭배하고 모시는 악마에게 바쳐질 제물로서 의심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동성애 혹은 이상성욕자.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세상이니 당연히 동성애는 금기시되던 금단의 사항이었죠. 이 시기에는 동성애, 마조이즘, 그리고 세디즘 등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특이한 성적 취향이 알려지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단 신문관에게 직행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취향까지도 억압당하고 오해를 받았던 세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직업이 없었던 사람, 즉 백수를 말합니다. 그 백수 역시 잔인하고도 무서운 마녀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녀 사냥이라고 하여 오직 그 당시 여성분들만 희생이 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시대에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백수가 있다면 지역사회의 노동력 확보에 차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히키코모리, 그 행보를 보이게 되면 오직 즐기기 위한 그들만의 잔인한 신문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신문을 말씀드리자면 채찍이나 도리깨 등으로 때리거나 그 펜치 같은 걸로 손가락이나 유두를 잡아 비트는 등 그들에게는 간단한 맛배기로 고문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여기에 몸을 지지기 위해서 그 달군 인두를 추가하는데 버티면서 자신이 마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더 잔인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을 천장에 매달고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게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고문에 저항하고 버티다간 손가락이 자신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요.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신문이었기 때문에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경우 이것을 제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만 보셔도 바로 무슨 도구인지 느낌이 오시죠? 이 가슴은 악마의 가슴이다. 이런 식으로 끌려온 여성의 가슴을 뜯어버리는 데 사용됐던 고문 도구라고 합니다. 뭔가 단순해 보이는 삼각형 모양의 도구가 보이는데요. 이것은 유다의 받침대라고 명명이 된 삼각 목마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단순한 도구인데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고문을 행하던 도구였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신을 매달아 놓고 항문이나 아랫입을 모서리에 박은 뒤 극심한 고통을 주는 고문인데요. 주로 동성애 제목으로 끌려온 남성들에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시각적인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형벌이기에 보여주기용으로 많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라페라, 서양 배로 명명된 이 기구는요, 조금만 상상력이 있는 분이라면 바로 그 사용법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기본 제작 의도는 어디까지나 신의 뜻을 부정하는 이교도의 사악한 주문을 막기 위해 입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고문에 제한 역시 없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의 파괴. 두 번째, 동성애 남성의 항문 파괴. 세 번째, 여성의 질 파괴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고문 도구는요, 16세기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끌었던 그 펠리페 2세가 매우 좋아하였기에 이 도구를 널리 보급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칙령을 반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소한 고문 방법인데요. 일본의 이 고타츠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바로 쥐를 담아놓은 나무 상자라고 합니다. 아니, 왜 쥐를 나무 상자에 담아 놓았을까요, 여러분들? 이 고문 방법은 정말 엽기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요. 이 쥐를 담은 상자를 2단 신문행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가슴이 큰 여자 역시 이 마녀 사냥의 희생자로 몰렸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가슴이 큰 게 죄이고 마녀로 오해를 받았다니 정말 황당하시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럽 여성들 모두가 가슴이 큰 것도 아니었고 자기 가슴이 작은 것에 비해 누군가가 매력적인 여성 혹은 가슴이 큰 여성이 있으면 어디 한번 당해봐라,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질투심으로 마녀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 안 됐고 계몽이 안 된 사회였다곤 하지만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젖이 안 나오니 이것은 가슴이 큰 여성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터무니가 없는 거죠. 8번째, 따돌림.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왕따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잖아요. 하지만 중세사회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것은 이단으로 몰려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연락이 쉽게 되는 세상도 아니었고 혼자 몰래 무엇을 할지 모른다. 혼잣말을 내뱉어도 이교도의 주문을 중얼거린다는 판단하에 신고를 하고 역시나 이단 신문관에게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교회의 허가 없이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사람,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마녀로 몰렸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남을 치료해주는 건 그 도움을 주는 아주 고귀한 행동인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종교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서 교회만이 오직 민중을 구원해야 하는데 이 민간요법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니면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또한 다스리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반란의 조짐도 싹틀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경험이 많고 조언을 해주시던 노인들도 역시 그 지혜 때문에 애꿎게 심판대로 끌려가는 경우도 많았고 터무니없게도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신고당하는 시대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의외로 많은 수가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마녀로 몰렸던 원인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마녀가 맞다 아니다를 어떻게 신문하고 판단하였을까요? 그들만의 어처구니 없는 실상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녀로 지목되어 체포된 자는 우선 옷을 모두 벗기고 몸의 털을 모두 밀어버리는 것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마가 자신의 수하라는 징표로 남겨두었다는 반점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여러분들, 몸에 누구나 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은 다음에 이 날카로운 것으로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지 않으면 100% 2단계에서 바로 사형을 확정시키지만 오로